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말의 구조 첫 번째 시간 제1강입니다. 제1강. 제1강으로 그 문법과 우리말의 문법적 특성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과 우리말의 문법적 특성입니다. 일단 그 국어학의 그 3대 영역이 있어요. 자, 이 국어학의 3대 영역은 세 가지가 뭐 있냐면 문법론, 그다음에 의문론, 그다음에 의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의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와 발음 같은 경우죠. 음성학. 음성학을 이제 다른 말로 소리와 발음이라고 한 거죠. 그다음에 이 의미론 같은 경우는 언어와 의미, 이런 게 의미론이고요. 문법론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배우신 우리말의 구조, 이런 과목이 문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학년 1학기에 공부하는 우리말의 구조. 이게 대표적인 문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머라고 하죠. 문법을. 그 그래머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그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거기 2페이지에 1.1.1을 보세요. 2페이지에. 넓은 의미의 문법과 좁은 의미의 문법이 있어요.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이 넓은 의미로는 이제 문장을 만드는 모든 규칙. 이게 다 문법이죠. 문장을 만드는 모든 규칙.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밑에 1번에 보면 이제 그 A하고 B가 나오죠. 1번에 A하고 B가 나오는데, 그 A에 이렇게 별표시 나오죠. 이 문법에서 이렇게 별표시 나온 것은 비문입니다. 문장이 아니란 소리예요. 비문.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일 눈이 1월에 많이 내린다. 이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눈이 1월에 다음에 제일 많이죠. 제일 많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앞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B번은 어제 할아버지께서 시골에게 오신다라고 나왔죠. 시골에게라고 쓰는데 시골에게가 아니라 시골에서로 고쳐야 되겠죠. 오신다가 아니라 오셨다죠. 어제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셨다. 과거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좁은 의미를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의문 규칙, 우리가 이제 문법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좁은 의미의 문법. 이것은 의문 규칙에 상대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의 문법이죠. 이게 좁은 의미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좀 의미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에 이제 4페이지 넘겨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문법과 문법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이게 문법이고, 이 문법 속에 이 문법론이 있는 거죠. 문법론 1.1.2에 문법과 문법론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1에 문법론의 범위라고 나왔죠. 문법론에는 형태론과 통사론이 있다. 나오죠. 형태론과 통사론. 이 형태론이라는 것은 이제 형태소와 그 형태소들이 단어를 이루는 규칙이죠. 형태소는 이제 2강에서 배우시겠지만 의미의 최소 단위죠. 이걸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사론. 통사론은 이제 신텍스라고 하죠. 신텍스. 이 형태로는 몰폴로지. M입니다.
몰폴로지라는 게 그 형태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형태론은 형태소 이런 거고, 통사론은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죠. 단어들이 어떻게 문법 단위, 또 구나 문장 등을 이루는가의 규칙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이루는가의 규칙을 다루는 게 통사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페이지로 넘겨와 보세요. 5페이지. 자, 5페이지를 보시면 5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보면 그 2번에 A하고 B가 있죠. 자, 우리 학생들은 소설 많이 읽는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럴 때는 이제 소설이 많이 읽힌다가 되죠. 읽힌다. 피동이죠. 피동이고요. 읽는다는 건 능동이죠. 읽는다. 능동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형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조어론과 굴절론으로 나눈다라고 나오죠. 그 밑에. 그래서 그 밑에 그 1.2.2의 바로 위에 하나의 그 도표가 있죠. 문법론. 이것은 형태론과 통사론. 다시 형태론이 조어론과 굴절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 조어론이라는 것은 합성이나 파생에 의해 새 단어가 만들어지는 규칙입니다. 새 단어가 만들어진 규칙. 이게 이제 조어론이죠. 이 합성이라는 건 주로 이제 명사나 명사가 주로 많이 오게 되고요. 이 파생은 명사와 접사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합성과 파생의 일반적인 차이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굴절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 내에서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규칙이죠. 자, 이것을 이제 굴절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2에 보면 규범 문법과 기술 문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이제 규범 문법은 거기서 치세요. 학교 문법이다. 자, 규범 문법은 학교 문법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문법이라는 소리죠. 학교 문법. 자, 그래서 거기 6페이지에 첫째 줄 나오죠. 학교 문법이란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쓰인 문법이란 뜻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학교 문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술 문법은 그 다음 단락에 나오죠. 이에 비해 옳고 그름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언어 현상을 실제 나타난 그대로 기술하는 문법을 기술 문법이라고 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 과학적이면 그 밑에 있죠. 과학적이면 실증적인 방법의 문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죠. 이리 오너라라고 나와요. 이리 오너라는 맞고 와라는 틀린다고 가르치는 것은 규범 문법이고 이리 와라가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면 그런 것도 많이 쓰인다고 그 사실 그대로 밝혀놓은 것이 바로 기술 문법의 입장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의 문법적 특징이 7페이지부터 이제 나와요. 7페이지. 자, 우리말의 문법적 특징. 자, 가번에 보면 형태 특성에서 우리말은 형태론적으로 교차거다. 자, 교차거에 네모치세요. 자, 이 교차거 또는 첨가어라고 하죠. 이 교차할 때 이 교는 악교 어플 같은 악교입니다. 첨가어인데 이건 뭐냐면 어근에 접사가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거나 문법 관계를 표시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 3에 선생님께서는 일찌감치 학교에서 떠나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찌감치라는 건 일찌감치인데 원래는 일찍이라는 어떤 부사에다가 암치가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겁니다. 깨서는 이런 거 같은 경우 에서와 같은 굴절전미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말에서는 조사를 이제 굴절전미사라고 그래요. 굴절전미사 또는 시엇 개습 이런 것들은 이것도 이제 굴절전미사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말의 어미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차거에 속한다는 거예요. 교차거.
교착을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이 붙는 표현이죠. 이 교착어고요. 나는 우리말에서 유정명사와 무정명사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유정명사라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소리고요. 무정은 감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정명사는 사람이나 동물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거. 유정이죠. 무정명사는 식물과 무생물이죠. 예를 들어서 4번에 A에 보면 철수가 동생에게 물을 줬다. 이렇게는 맞지만 동생 A라고 쓸 수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유정명사에는 에게를 쓰는 거예요. 또 철수가 나무에 물을 줬다. 나무는 부정명사죠. 그러니까 A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정보를 넣는다. 에게서죠. 근데 인터넷 이럴 땐 에게서가 아니라 인터넷에서죠. 에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정명사와 무정명사를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8페이지 넘겨보세요. 우리말에서는 분류사가 발달되어 있다. 분류사. 그게 나오죠. 분류. 이 분류사라는 것이 일종의 그 페이지 8페이지인데 이 분류사라는 것은 이제 그 바로 밑에 보면 클래시파이어라고 나왔죠. 클래시파이어. 그래서 이건 단위성 의존명사다. 나왔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6번에 이제 나오죠. A의 옷 한 벌. 이 한 벌은 개죠. 배추나무 두 포기. 이것도 개죠. 나무 세 그루. 이것도 개죠. 네 송이. 이것도 개죠. 그다음 이제 B는 뭡니까? 고등어 한 손. 한 손은 두 마리. 접시 한 죽. 10세트. 북어 한 쾌. 20마리. 오징어 한 축. 20마리. 바늘 한 쌈. 24개. 감 한 접. 100개. 이런 그 단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랍은 우리말은 상징부사와 색채어의 형성이 특이하다. 이 상징부사라는 것은 좀 이제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상징부사라는 것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가리켜요. 그래서 반짝반짝, 번쩍번쩍, 깡충깡충, 껑충껑충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깡충깡충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작고 아담한 느낌이죠. 깡충깡충. 작고 아담한 느낌.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감하다. 근데 깜깜하다. 이렇게 쓰면 7B죠. 이건 경음하죠, 경음하. 근데 만약에 캄캄하다. 이러면 격음하죠. 소리가 거세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3.2로 가보면 통사적 특징이라고 나와요. 1.3.2 통사적. 자, 이 통사적 특징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말 SOV. 그러니까 뭐예요?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라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이제 목적어가 나오죠. 물론 우리말도 나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원래 원칙이라기보다는 도치가 된 형태죠, 그냥. 그다음 나는 9페이지 수식 구성에서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온다. 당연하죠. 새 집 아주 어렵다. 또 어제 내가 만난 사람이 이렇게 꾸며주는 것이 제일 앞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분지어라고 해요. 자분지어 언어. 거기 9페이지에 8번 예문에서 7, 8째 줄 내려가면 나오죠. 자분지 언어. 근데 그러면 CF로 해서 영어는 뭐냐? 영어는 무분지어입니다. 무분지어. 영어는 꾸며주는 게 많을 때는 뭘 쓰죠? 관계 대명사를 쓰죠. 이게 무분지어죠.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I know a man. 한 남자를 안다. 그런데 아주 부유한 who is rich. 이렇게 who is rich가 앞에 있는 어맨을 꾸며주겠죠. 뒤에서 꾸며주는 거니까 무분지어죠.
자, 그 다음에 답은 우리말은 근간 성분의 생략이 용이한 언어다는 거죠. 근간 성분의 생략이 되게 용이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말에서는 주어가 생략이 잘 되죠. 영어에서는 절대로 주어를 생략할 수가 없지만 우리말은 뭐예요? 학교에 갑니다. 자, 9에 B에 나오죠.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앞에 나는이 생략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세요? 이것도 생략이 됐죠. 1인칭 주어. 당신은 어디 가세요? 이런 거. 또 벌써 가을이구나 이러면 이것은 이제 일종의 그 시간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시간을 의미하는 일종의 이제 비인칭 주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라번 우리말은 담화 중심적인 언어이고 주제 부각형이다. 이 담화 중심 주제 부각형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대화와 관련된 상황 속에서의 문장을 잘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번의 예를 바로 보겠습니다. 10번의 예를 보면 A. 식당에서 주문할 때 나는 짜장면이다. 이게 나는 짜장면이다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I am 짜장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나는 짜장면을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철수가 감기야. 이것도 철수가 감기에 걸렸다는 걸 표현한 거겠고요. 토끼는 앞발이 짧다. 이런 것은 토끼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죠. 토끼는 앞발이 짧다. 11번에 A번. 이것은 이제 토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 나는 국어 시간이 좋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에 관해서 말하자면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11페이지 마번. 우리말은 경어법이 정밀하게 발달됐죠. 그래서 이 경어를 어떻게 높이느냐. 예를 들어서 철수가 동생에게 밥을 주었다. 그다음에 철수가 동생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머니께서 철수에게 밥을 주셨다. 어머니니까 깨서고 주었다에 이제 존칭 주셨다죠. 어머니께서 철수에게 밥을 주셨습니다. 쓸 수 있고요. 철수가 어머니께 진지를 드렸다. 진지를 일단은 어머니께는 진지죠. 존칭의 의미가 드렸다죠.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진지를 드리셨다. 그다음에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진지를 드리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경어법이 우리나라 말이 발전돼 있죠. 자, 뒤에 문제가 네 문제가 나오는데요.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자, 다음 사용된 문법이란 수어가 지시하는 바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문법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이다. 맞죠? 2번.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의 앞에는 별표, 비문 표시를 붙이는 게 관례다. 4번. 한 언어의 올바른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규칙들의 집합이 문법이다. 다 맞아요. 근데 3번을 보면 나는 대학에서 문법을 전공했다 이렇게 나왔죠. 이때는 이제 일반적인 문법이 아니고 어떤 통사론이나 음성학이나 형태론이나 이러한 문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좁은 의미의 문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문론, 조어론, 굴절론, 통사론인데 의문론이겠죠. 의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문법론이에요. 문법론. 그렇기 때문에 좀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번. 우리말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우리말은 첨가어다. 아까 첨가어 이야기했죠. 조사라든가 어미라든가 이런 게 붙는 거. 유정명사, 무정명사가 문법적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다. 맞죠? 의문 교체에 의해서 색채어가 미묘한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것도 맞죠? 그런데 단위성 의존명사가 거의 없다. 이게 틀렸죠. 단위성 의존명사가 아주 많다예요. 틀렸고요. 우리말의 통사적 특성의 설명으로 맞은 거. 우리말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는 이제 우리말이 아닌 영어 같은 거죠. 수식 구성에 수식어가 반드시 비수식어 앞에 온다. 라고 그랬죠. 수식어가 그 비수식어보다 훨씬 더 앞에 와요. 그래서 우리말 뭐라고 써요? 자분지어. 자분지어라고 써주세요.
4번 이해. 4번지. 우리말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 근간 성분의 생략이 가능하다죠.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말은 이 앞에 나는이 생략됐죠. 근데 영어에서는 went to school이란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죠. 반드시 주어를 써야 됩니다. I를 써야 되겠죠. 우리말의 경어법 체계는 매우 단순하다. 자, 우리말의 경어법 체계는 매우 단순한 게 아니고 매우 복잡하죠.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말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게 이런 거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좋아해. 4번에 3번에 그러면 는을 빼고 르를 빼죠. 그냥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이 제1강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1강 문법과 우리말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